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고대 요가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 그중에서도 2권 17절부터 27절까지를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아, 네. 이 구절들이 사실은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 또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뭐랄까,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맞아요. 이 구절들 안에는 고통의 근본 원인부터 시작해서 해탈에 이르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고대의 지혜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심리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놀라운 통찰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요, 이 심오한 내용들이 당신의 어떤 자기 이해나 일상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그걸 함께 파헤쳐 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고통의 진짜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17절이 딱 그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네, 17절은 상당히 뭐랄까 단호하게 시작하죠. 고통의 근본 원인, 그게 바로 보는 자, 그러니까 순수한 의식이죠, 푸르샤. 그리고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이나 현상들, 이 둘이 같다고 착각하는 것. 아, 그 동일시. 네, 동일시. 이른바 동일시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착각을 제거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동일시라는 개념,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겪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내 손가락 아파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나하고 아픈 손가락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수트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야. 손가락이라는 어떤 세포 집합체가 고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 그 고통 자체가 나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그 분리, 그 식별의 부재, 그게 바로 고통을 막 증폭시키는 환영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영과 혼의 목적이 다르다는 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영과 혼의 목적이 다르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영, 즉 푸르샤는 이미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저 알아차리고 식별하는 것 자체가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하지만 혼은 우리가 보통 나라고 느끼는 그 경험 주체는 이 세상 경험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 그 자체가 목표라는 거죠. 이 둘의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아, 그렇군요. 프루시아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인데 혼은 벗어나는 게 목표다. 그리고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 자체도 좀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수도꼭지 비유 말씀이시죠? 네, 바닥에 물이 막 새고 있는데 물을 계속 닦아내는 것보다 당연히 수도꼭지를 잠가야 하는 것처럼 고통의 근원을 찾는 건 뭐 특별한 지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기본이다.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어떤 개별적인 고통들 뒤에 공통된 근본 원인, 즉 이 동일시라는 착각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생각 자체가 요가 철학이 되게 중요한 통찰이에요. 하긴 어떤 사람들은 내 모든 고통은 다 다르고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근본적인 메커니즘. 그러니까 무지에비디아에 기반한 그 동일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말하듯이 만약 당신이 이 생각, 내 모든 괴로움에 혹시 공통된 뿌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가능성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동일시, 이 착각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18절에서 이제 그 단서를 찾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대상, 즉 보이는 것은 세 가지 근본적인 성질, 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죠. 네, 맞아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이 세 가지 군하요. 각각 순수성이나 조화, 활동성이나 욕망, 그리고 비활동성이나 무기력 이런 성질들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군화들로 구성된 세계를 경험하고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인 해탈이 가능해진다. 이 부분이 저는 특히 흥미로웠어요. 보통 해탈하면 세상을 막 등지거나 피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험하라고 하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수출화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회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군화는 우주의 모든 물질적 현상, 또 정신적 현상을 구성하는 기본 에너지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약간 오컬트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기도 하던데 재밌더라고요. 아, 그 씨앗 비유 같은 거요? 타트바는 마치 씨앗이 껍질 뚫고 나오는 생명력, 타마스는 껍질 안에 갇혀서 발현되지 못하는 잠재력, 나자스는 그 둘 사이에 끊임없는 어떤 상호작용이나 긴장 상태, 이렇게 비유하죠. 핵심은 해탈이 이 군화들의 활동, 즉 경험을 회피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 같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냥 뭘 없애거나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길을 찾는 아주 능동적인 여정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정확해요. 그러면 이 군화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냥 막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휩쓸리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고통이나 무기력함 같은 건 타마스적 상태하고 관련이 깊고 기쁨이나 화해역은 사트바적 상태와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라자스는 그 사이에서 막 요동치는 거고요. 하지만 해탈은 단순히 사트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군화 자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를 들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거나 라자스, 아니면 완전 무기력해지거나 타마스, 혹은 뭐 되게 평온하거나 사트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지 군화들의 일시적인 작용, 이고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걸 명확히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이건 그냥 군화의 작용일 뿐 진짜 내가 아니다. 이렇게요? 네. 아, 이것은 군화의 춤일 뿐 나의 불변하는 본질과는 다르다. 이런 관찰자 입장을 딱 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화를 이해하고 사용해서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찰자의 입장. 군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19절에서는 이 군화에 4가지 층위가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규정된 것, specific, 규정되지 않은 것, unspecific, 지시된 것, indicated,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것, untouchable.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자료에 나온 커피캔 비유가 아주 명확하게 풀어주던데요. 네, 그 비유 정말 탁월하죠. 한번 같이 보죠. 네. 우선 규정된 것 스페시픽은 딱 상표가 붙어있는 특정 브랜드의 커피캔 그 자체, 가장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형태인 거죠. 네, 스타벅스 커피캔 이런 거요. 그쵸. 그 다음 규정되지 않은 것 unspecific은 상표를 딱 떼어낸 그냥 알루미늄 캔, 형태는 있지만 특정 브랜드 속성은 사라졌죠. 좀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상태입니다. 그냥 캔. 네. 그리고 지시된 것, indicated는 그 캔을 이루고 있는 알루미늄이라는 재료 자체예요. 특정한 형태는 없지만 알루미늄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마치 철광 속에서 철이라는 원소를 지목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아, 재료 자체군요. 마지막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 untouchable. 이건 알루미늄을 구성하는 원자나 혹은 그 이전의 더 근본적인 에너지 수준을 말해요. 자료에서는 에메랄드 원석 안에 산소 원자를 예로 들었는데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감각하거나 만질 수는 없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이죠. 와, 점점 더 근본으로 파고드네요. 2층의 구분이 근데 왜 중요할까요? 그냥 분석을 위한 분석은 아닐 텐데요. 이 구분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바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가장 표면적인 규정된 것 수준,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습관이나 행동, 아까 말한 커피캔 자체만 바꾸려고 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마스적인 무기력함, 이게 규정된 현상인데 이걸 보이는 사람한테 그냥 야, 게으름 피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그냥 캔 겉면에 낙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지시된 것, 즉 재료 수준이죠. 그 무기력함을 이루는 근본적인 에너지 패턴 수준. 이상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 수준까지 파고들어서 군화의 속성 자체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와,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네요. 네, 고통의 원인인 동일시를 찾았다면
그 동일시가 발생하는 가장 깊은 에너지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경고도 나와요. 경고요? 네. 이 근본 원인을 파고들다가 길을 잃고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루미늄 캔의 본질을 탐구하다가 갑자기 내용물인 커피 자체에 막 정신이 팔리는 것처럼요. 항상 근본 원리, 즉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의 관계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아,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20절에서 보는 자, 즉 푸르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진정한 본성, 의식의 주체는 본래 순수한 알 그 자체, 영지라고 하죠. 네, 우리 각자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대상이나 생각에도 물들지 않은 그저 알 그 자체인 순수한 의식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관자재 보살이라는 명칭이 딱 떠오르는 그런 대목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순수한 알. 그런데 우리는 왜 평소에 이 순수한 알무로 존재하지 못할까요? 항상 뭔가에 휩쓸리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수투라는 우리가 세상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어떤 매개, 필터를 통해서 한번 걸러지고 해석된 현상화된 관념, 프레젠티드 아이디어를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건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그 안에 이미 저장된 관념들이 투영된 이미지 같은 거라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실제로는 세 겹의 필터를 거치는 셈이라고 분석해요. 가장 바깥에는 외부 대상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있고 그 안쪽에는 그 정보를 해석하는 우리 각자의 관념이나 믿음 체계가 있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야 비로소 본래의 순수한 알, 영지가 있다는 겁니다. 와, 세 겹이나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감각 정보하고 관념이라는 껍질들을 잘 알아차리고 거기에 속지 않고 내면의 그 순수한 보는 자와 연결되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는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인간 심리를 지적해요. 어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뭐 뉴스 기사나 떠도는 소문 같은 외부 정보는 비교적 쉽게 믿으면서도 정작 자기 내면에 이런 순수한 알미 있다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에이, 내가 직접 체험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러면서 훨씬 더 신중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가 단순한 어떤 지적 이해를 넘어서 정말 당신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개인적인 체험과 깊은 자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힘이 없다는 거죠. 네, 체험의 중요성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1절부터 27절까지는 앞서 나온 개념들을 좀 종합하면서 해탈에 이르는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21절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는 자, 푸르샤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계가 우리 영혼의 경험과 궁극적인 해방을 위한 어떤 도구이자 무대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들,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보는 자인 당신이 그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들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본성, 즉 순수한 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관점이죠. 모든 경험이 다 나를 위한 거다. 와. 그리고 22절은 약간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가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는 객관적 우주가 존재하기를 멈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세상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일까요? 그 부분은 오해하기 쉽죠. 이게 문자 그대로 뭐 세상이 펑 하고 사라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객관적이라는 그 관념 자체가 사라지는 인식의 혁명적인 전환을 뜻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요? 네, 즉 세상이 나와 분리된 채 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의식 안에서 펼쳐지는 주관적인 현상임을 완전히 깨닫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모든 게 내 안의 현상이다. 그렇죠. 자료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런 느낌, 세상은 내 안의 현상인가 하는 이런 느낌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나는 아직 모른다는 생각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걸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막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다, 이런 극심한 고독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 속에도 이 객관적 우주 없음의 진실이 약간 왜곡된 형태로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통찰도 제시해요. 와, 고독감 속에도요? 그건 생각 못했네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얼마나 명료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23절은 보는 자가 힘, 샥티, 여기서는 마음의 능력과 결합하여 그것들이 보이는 것과 결합할 때 보이는 것의 본질과 보는 자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들리는데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우리가 어떤 대상, 즉 보이는 것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순수한 의식, 보는 자가 마음이라는 힘과 연결이 되고요. 그 마음이 외부 대상과 접촉을 하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색깔이 어떻다, 형태가 어떻다, 아니면 느낌이 좋다, 싫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되죠. 네. 그런데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느끼는 존재인가 하는 보는 자 자신에 대한 정보, 즉 자기 존재감, self-awareness를 얻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좋다 싫다 같은 반응은 그냥 과정일 뿐이고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존재구나 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 대상 경험을 통해서 결국 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대상 경험을 통해 나를 알아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것 같아요. 24절에서는 이 모든 연결, 특히 나와 나의 경험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바로 무지, 아비디아다. 이렇게 딱 단언하면서 이걸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네, 그 무지, 아비디아. 그리고 25절에서는 이 무지가 사라지는 것, 즉 보이는 것들과의 잘못된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 카이발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26절은 이 분별, 그러니까 나는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 알미 흔들림 없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결국 모든 가르침이 이 지점으로 수렴되는 거죠. 해탈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라고 착각했던 모든 대상들 있잖아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신체 감각 혹은 외부의 어떤 대상들, 이런 것들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명료한 불별지, 비베카 캬티. 이것을 확립하고 그걸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유지하는 실천, 그게 바로 해탈이라는 겁니다. 분별지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실천. 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러한 깨달음, 즉 완전한 불별지가 단번에 그냥 짠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깊어진다고 언급해요. 자료에서는 7단계로 설명하기도 하던데 그만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꾸준한 노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단번에 되는 게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겪는 어떤 심리적인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는 결국 참된 나, 즉 보는 자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 즉 보이는 것을 혼동하고 동일시하는 그 무지에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 즉 해탈은 세상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경험, 즉 구나의 작용을 통해서 나는 이 경험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명료한 자각, 그 분별지를 얻고 유지하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흥미로운 철학 이론이나 지적인 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료들은 끊임없이 실천과 체험을 통한 자각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실천과 체험.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의 일상에서 이 원리들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화났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신과 감정을 동일시하기보다는 잠시 한번 멈춰서 지금 내 안에서 라자스 군화가 아주 강하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 분노는 나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군화의 일시적인 작용일 뿐이다. 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해보는 연습. 이런 걸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감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군요. 네.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강렬하게 좋다거나 싫다는 반응이 확 올라올 때 그 반응 뒤에 숨어 있는 그 반응을 그저 알아차리고 있는 더 근본적인 나라는 존재감 자체에 조용히 주의를 기울여 볼 수도 있겠죠. 그 반응 너머의 나를 느껴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작은 관찰과 알아차림의 순간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식에 점진적이지만 아주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작은 실천의 힘. 오늘 파탄잘리의 요가 서투라 2권 17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 고통을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이 경험의 세계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그 심오한 여정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네,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에너지인 군화의 작용을 이해하고 또 마음이 만들어내는 투영 너머의 순수한 보는 자를 발견하는 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탐구였죠.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고통과 인식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의 관계, 군화의 세 가지 성질과 네 가지 층, 동일시와 분별 같은 개념들이었죠. 만약에요, 이 구조 자체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아주 사소한 생각이나 감각 속에서 의식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구조 가체를 관찰한다. 예를 들면요. 네, 복잡한 명상 기술을 배우기 전이라도요, 그냥 예를 들어 약간의 지루함이나 아니면 가벼운 기쁨 같은 게 느껴질 때 그냥 이 느낌은 어떤 군화의 작용일까? 나는 이 느낌과 동일한가? 아니면 이것을 그저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인가? 하고 아주 잠깐이라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바로 적용해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즉각적인 관찰과 질문, 그것만으로도 당신과 당신의 경험 사이의 관계에 어떤 미묘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